한섬 2025년 실적을 셀프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0.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5.8%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2회전으로 낮은 상태이고 PBR은 0.35가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합니다. 의류업체로서는 좀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섬에 대한 사업 개요를 정리해봤습니다. 본사는 강남구 도산대로 523 한섬 빌딩을 별도로 가지고 있네요. 홈페이지 방문을 해봤고 현재 여성 의류의 제조 판매를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유통 채널인 백화점, 아울렛, 직영점 및 온라인 유통 채널인 자사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한 주 판매로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현대 홈쇼핑이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아주 자극적인 이 여성 모델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먼저 주가는 23,100원으로서 전년보다 54.5%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PBR은 0.35밖에 되질 않습니다. 여기 하나금융지주는 제가 뭔가 잘못 작성해 놓은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현대 홈쇼핑이 40.5%를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대 홈쇼핑의 최대 주주는 현대 GF 홀딩스로 되어 있고 또 정지선 씨, 정교선 씨, 정몽공 씨 등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공단이 6.33%, 외국인이 21.6%, JP 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가 주요 멤버들이죠. 외국인 투자기관에.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이 1조 4,894억 원으로 전년보다 조금 0.7% 증가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1% 높게 증가했습니다. 그 갭이 플러스 2.3%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수루풋율은 77.8%로 0.5% 하락했습니다. 운영경비가 1조 1천억 원대로서 1%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05로서 0.01포인트가 하락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524억 원으로 15.8% 하락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9억 2,3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갭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고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원가회계 영업 손익입니다. 매출 감소에 비례하는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직원 수를 감소시키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재고자산 내역입니다. 상품, 제품, 제공품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5,538억 원, 5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는 204억 원이 증가했었고 그 전년도에는 432억이나 계속 재고가 증가했었습니다. 매출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그래서 재고의 그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재고 매출 증가율하고 재고 증가율하고 비율을 해보면은 2025년도는 매출 증가율이 0.7%, 1%라고 보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1% 증가. 그 비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전년도에는 매출이 3% 줄었는데 재고는 4%를 줄였다는 얘기, 아니 증가시켰다는 얘기는 이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품과 제공품의 실제 가치는 장부가격에서 50%만 해당할 것이다. 가공비 배부액을 뺀다면은 실제 재고자산의 가치는 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가치는 이렇게 안 될 겁니다. 한 가공 비율이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걸 반으로 뚝 자르면은 한 17억 원, 아니 1,700억 원대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고 회전율이 매우 낮은데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논의를 해보도록 하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입니다. A. 제품과 제공품의 감소 마이너스 10억 7,700만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사용액이 1,536억 원 0.3% 4% 줄었습니다. 상품 매출원가는 1,753억 원으로 9.9%가 증가했습니다. A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3,278억 원으로 5.5%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1%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1조 1천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7,837억 원을 뺀 3,224억 원이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 49.1%, 0.1포인트 올라갔고요. 생산 재료비율은 상대적으로 0.1%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하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재고자산의 증감 내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번은 제가 분석하는 표준이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59억 4,800만 원 재고가 증가했습니다. 이성분에서는 10억 7,7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 갭이 48억 7,100만 원입니다. 아까 상품 매출원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상품의 증가액을 빼면은 25억 7,300만 원이 차이가 또 있습니다. 이것을 현금 흐름표에 추적을 하면은 한섬 라이프앤 합병 재고 자산이 2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갭이 2,700만 원인데 이것은 평가 손실로 추정이 됩니다. PQ총 제조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고요. 현금 흐름표 상으로는 일치하게 됩니다. 2023년도 6억 3,200만 원은 제가 추적을 안 했는데 요거는 이 2개년도를 봐서는 분명히 근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 29억 2,300만 원. 그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르풋 영업손익이 정확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요 운영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임금이라고 별도로 표현했습니다. 1,176억 원 0.3% 증가했습니다. 크게 임금을 인상을 못 시켰네요. 직원 수는 1,563명으로 26명이 감소했고 2024년도에는 68명이 감소했습니다. 매출이 감소하면은 이렇게 직원들을 내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 임금은 7,520만 원으로 산출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보면은 이런 내역은 잘 표현은 안 하거든요. 그냥
종업원 급여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그러면은 그게 여기 그 내역을 보면은 사회보장 분담금, 퇴직급여 비용 이런 것도 그래서 인건비에는 보통 퇴직급여 포함해서 포함하는 기업이 있고 나누어서 표현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이 표현하는 방법에서 직원 수를 나누면은 요거는 실제 수령 임금이 7,520만 원이다. 물론 이제 그 근로소득세 등등 4대 보험료 딱 공제해서 나가겠죠.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외주 용역비가 1.7% 증가했습니다. 지급수수료 상당히 많이 나가죠. 4,886억 원, 1%. 요게 아마 판매 수수료 포함일 겁니다. 광고 선전비는 좀 줄였네요. 6.3%. 경영평가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조사 산회전율이 1.2회전입니다. 전년보다는 좀 올라갔습니다. 슬픈율은 0.5% 하락했고요. 역방향이면 부직하게 개연성 가정을 일단 세웁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3.6%로 0.6% 하락했고 총자산 회전율은 0.86으로 0.02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사업계에서 봤듯이 1330개가나 되는 매장에 나가 있는 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매장에 적게 전시하고 중앙물류창고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장에 그렇게 재고를 많이 쌓일 필요가 없죠. 어떤 모델 상품을 소비자가 선정하면은 재고가 없을 경우에는 물론 그 자리에서 있어야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고급 브랜드일수록 예약을 해서 내일 언제까지 저기 와서 입어보세요. 그때까지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중앙물류창고에서 전국을 관할하면 될 것으로 택배비가 문제가 아닐 겁니다. 재고를 줄이는 데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영업구매 평가지표로 매출채권 수금 속도는 15.1회전 상당히 수금 속도는 빠르네요. 근데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4회전으로 좀 낮습니다. 요것은 미지급금이나 미지급 비용 포함해서 계산은 하긴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퐁 ROI 자본 회수율은 3.7%로서 0.7% 하락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고 회전율은 상승했고 수르픈율은 하락했기 때문에 역방향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상승이 됐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추이는 얘기를 안 해주고 있네요. 2025년도에 이 매입액을 표현했습니다. 5,716억 원, 상품이 한 1,764억 원, 원재료가 1,299억 원, 부재료 이렇게 포함해서 외주 가공비까지 넣습니다. 이런 표현만 하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은 좀 나와 있습니다. 제품은 타임웨어 해가지고 이게 평균 가격으로 아마 얘기가 됐을 거예요. 산출을 했을 거예요. 가중 평균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1.2% 하락했습니다. 제품은. 그러나 상품은 2.1% 상승해가지고 요게 더 내려간 거로 아니 0.09 정도 올라간 거로 되죠. 인상이 된 거로. 제조업체들의 영업손익 분석에서 제품 믹스 등의 용어로 설명한다. 그 개념은 가중평균 개념인데 중량 장사는 아주 편하게 계산이 될 것이며 수량 장사도 당연히 매출액 비중으로 가능합니다. 회사 전체의 의사결정은 단순 평균이 아닌 가중평균으로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그 직장 생활 조금
조금 한 5년 이상 됐을 때 그 영업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뭔가 그 예측을 하는데 뭔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예측 자료를 내놓으라.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아무리도 단순 평균으로 하면은 뭔가 현실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좀 자료를 더 해가지고 가중 평균을 내 가지고 지금 실력을 인정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경험도 있기 때문에 또 그것만이 아니고 가중 평균을 할 수 있게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그게 기업 내 비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상장 기업은 공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것을 요약하면은 1, 2차 추론에서 모순이 됐죠. 어쨌든 역방향이라서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걸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도 하락해야 된다. 그래서 판매 가격이 0.0% 상승했죠. 매입 가격은 알 수가 없고 반증을 해주고 싶어도 안 됩니다만은 앞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봤을 때는 그래도 재고자산, 의류업계로서는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증이 안 되는 것은 그만큼 백데이터를 제대로 제공을 못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현금 흐름 재무지표 1번 EAT 세후현금 순이익 1390억 원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활동으로 EMS 사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1695억 원이고 최종 851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자유현금 흐름 채권자한테 474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2.7%로 떨어졌습니다. 주주잉여 자유현금 흐름 353억 원, ROE로는 2.4%인데 그 내역은 우측에 사업결합으로 들어온 돈이 있고 배당금 지급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1.7% 선인데 사업결합으로 해서 2.4%로 산출이 되네요. 납입자본 성장률 11.4, 전년도 10에서 1.4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1.4배가 더 증가했습니다. 이익잉여금률 1056.2%로 그것도 상승을 했습니다. 2025년도 실적을 토대로 2026년 매출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운영경비가 1% 증가했는데 이거 줄인다고 봤습니다. 왜냐? 계속 매출도 줄고 또 경기도 안 좋고 럭셔리도 잘 안 팔릴지도 모른다. 이런 판단 때문에 줄였고 영업이익도 좀 2025년보다 줄어든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1조 4,115억 원 예측을 해봅니다. 매출이 5.2% 감소한다고 보고 여기서는 매출 재료비에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니까 그냥 5%로 적용해 봤습니다. 그것을 매출 재료 비율을 좀 낮췄어요. 그러니까 판매 가격을 오래 올렸으니까 인플레도 있고 그래서 매출 재료 비율 22%로 놓으면은 한 1조 4,283억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자, 이것을 어떤 그 고급 브랜드 그 럭셔리한 의류라고 보죠. 얼마에 팔겠냐? 그 계약이 140만 원에 됐다. 그러면 남는 게 한 3만 5천 원밖에 남질 않는다. 그 욕심을 어떻게 낼 거냐? 연간 회전율이 1.2회전인데 1.5회전까지 좀 올려보자. 제가 아까
한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고를 줄여보자. 그러면은 그 판매 효과가 인상된 효과를 내 가지고 182만 4,700원에 파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고, 편척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영업이익은 5배 정도나 4배 정도, 4.5배 정도 크게 올라갈 것입니다. 재고 회전율을 중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매출액이 이렇게 안 올라가더라도 그 매출 효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재고 감소 금액, 그 다음에 뭐 이자 비용, 복합적으로 다른 많은 비용들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증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원가 회계 기준으로는 예측이라는 게 매출 원가를 갖다가 산출하기 위해서 좀 복잡합니다. 재고가 감소했을 때 그 총 제조 비용보다 그 10% 감소시킨다고 보면은 매출 원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재고가 10% 증가한다면은 매출 원가가 총 제조 비용 6,300억보다 5,748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 영업이익 목표로 했을 때 재고가 감소할 때는 좀 비싸게 팔아야 되고요. 149만 원에 그 다음에 그 재고가 증가한다면은 140만 원 이하로 팔아도 동일한 영업이익 목표는 낸다. 그러나 영업에서는 그럴 수는 없죠. 역부풀림 견적을 해봅니다. 재료비 31만 원, 가공비 다 뒤에 자리 띄고 총 제조비용이 62만 원인데 판매관리비가 무려 75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한 번 파는데. 그래서 원가가 137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마진을 먹어야 되니까 142만 원에 판매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스루프 쪽에서는 140만 원에 팔자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원가 회계에는 4만 1,000원이 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 인상 효과로 182만 4천 원 똑같이 실적을 올린다 그래도 재고가 준다 그러면은 기대만큼은 영업이익이 많이 나지가 않습니다. 5만 4천 원 나는 거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최종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노력을 해서 182만 4천 원에 판매를 했는데 스루풋은 15만 원 남는데 원가 회계는 재고가 줄기 때문에 매출 원가율이 올라가 가지고 영업이익이 5만 4천 원뿐이 나오지 않는 거로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한 10만 원 돈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그 원가 회계는 재고가 계속 증가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은 잘못된 세계이기 때문에 매년 우리는 그 혼란 속에서 영업이 이 혼란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가 회계가 더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좀 정리해 본 글이고요. 제닛 옐런 언니처럼 말했듯이 중국 가서 부탁을 했듯이 과잉 재고 좀 줄여라 당신네들, 그러니까 과잉 생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듣죠. 또 로스차일드 여사가 ESG를 쓰레기통에 버리자고 이제 말을 바꿨대는데, 원가 회계를 이분이 아신다면 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립시다. 그런 기업부터 투자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주면은 이 지구는 변할 것입니다. 제가 제약이론 편집증 환자라고 밝히면서 비유를 해본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